예,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2024년도 대비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 겸 부탁 겸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책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작년까지 공부했던 책하고는 좀 판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의도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을 보시게 되면요, 우선 앞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도 활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우리 기출 분석집에서 게시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는 유인물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좀 복잡하다 싶어서 아예 다 책에다가 이와 같이 구조화 시켜 놓았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래서 우리 수업 전에는 수업 전에 보여드릴 거고 수업이 끝난 후에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구조화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페이지서부터가 여러분들 1권 갖고 계실 테니까 20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보시면 양쪽에 날개가 있을 거예요.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책들 마냥 기출 연도를 제시해 줄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제시해 줄 것이냐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어차피 기출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기출 연도를 달아주는 것은 지금 기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합격 전략 설명회 당시에도 드렸던 이야기죠. 기본 과정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개념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기본 과정에서 중요한 것만 딱 찍어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22 기출, 중등 기출 이렇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은 조금은 도외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과정은 기본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중요도를 떠나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시기입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왼쪽을 보시면 짤막짤막하게 글들도 있을 거고 비교하는 글도 있을 거고 자료도 있을 거고 팁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써놨냐 그러면 우리가 주요 서적들을 모두 살펴보고는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본문, 저는 이걸 본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날개 옆에 거를. 이 본문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맥은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적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왼쪽 거는 뭐냐 그러면 날개에 있는 내용들은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현으로만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도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기본 과정 동안은 왼쪽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한 번씩은 전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을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쭉 넘기면 선생님들 페이지 상으로는 각 단원이 끝날 때 되게 되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우리 실질적으로 몇 페이지냐 191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자, 야지. 각 단원의 마지막에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개 부분에 달아줄까 아니면 어디다 달아줄까 하다가 뒤쪽으로 전부 옮겨놨습니다. 모든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실은 문제는 이 해당 단원을 공부를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감을 잡게끔 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욕심은 각 단원이 끝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정도는 모두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다음 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져도 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의 구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갖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들은 지금 기본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보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3월 둘째 주가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과정이 끝나고 심화 과정 거치고 기출문제 가면서부터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할 적에는 기본 과정에서는요. 모든 내용을 탐독하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것만 공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과정 중에 책의 개요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과정,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출석만 잘하시면 돼요. 출석 잘하시면 되는데 인강 선생님들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믿거나 말거나 실질적으로 인강의 진도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요. 3월달 정도 반짝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진도율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강의 시수가 강의 수업 시간만 보게 되면 14시간입니다. 14시간, 그쵸? 14시간을 한 번 미루면 어떻게 된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1.5배속으로 들으면 되죠. 1.5배속은 시간을 7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1.5배속으로 듣더라도 강의자의 목소리가 들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분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니까 서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생들은 이제 결석하지 마시고 죽지 않는 한은 오신 다음에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인강 선생님들은 이 강의가 오늘 현재는 금요일입니다만 토요일 날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렇죠? 내일 강의하는 것은 일요일 날 업그레이드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정한 시간을 비워놓고 조용히 앉으셔서 강의를 미루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미루시는 순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강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2024년도에는 2차 강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벌써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지만 다 붙으셔야죠. 다 합격하셔야 되죠. 1차 합격하셔야 되죠. 2차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1차를 확실하게 붙는 방법입니다. 커트라인으로 아슬아슬하게 붙으면 1차 합격의 기쁨은 누릴 수가 있으나 2차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2023년도 개묘년을 맞이해서 전부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대비도 이제 올해는 개설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책을 새로 쓰는 거에서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많아서 2차 강의를 개설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2차 강의를 개설을 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주차 강의는
요일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확인을 하셨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예요. 주말로 가게 되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화요일과 수요일로 강의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그렇죠? 그 부분만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으니까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마인드맵을 보셔야 될 겁니다. 마인드맵을 보세요. 볼까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건 아니라 이제 우선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챕터별로 볼 거예요. 챕터별로.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 안 나올 건데요? 안 나오긴 뭘 안 나와요?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있죠? 교직 논술이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두 번째 절 자체가 전체가요. 전체가 시험과 관련해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에서부터 이 안에 간단한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아니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 자체도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중등보다는 초등이 이 앞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쪽입니다.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긍정적 행동 지원 쪽에서 이 앞쪽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갖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으로 아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각각에서 주요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꼭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업 내용을 한번 전부 살펴보고 나서 다시 이 마인드맵 갖고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20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행동 지원인데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되면 첫 번째 보십시오. 개념 들어갑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만 한 사람의 문제 행동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종합적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고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모두 고려를 하는 종합적인 중재를 고안하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살살 이제 과거에 있었던 행동 지원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행동 지원하고 차이를 이야기할 건데 전통적 방식은 뭐냐 그러면 전통적 방식은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길동이가 있었다. 길동이가 자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폐고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길동이가 갖고 있는 길동이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가정 환경도 있을 거고 지역사회 환경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길동이에게 중재를 제공했냐 그러면 자폐구나. 자폐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일괄적인 중재를 제공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개인이 독특한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 분명 갖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길동이
길동이에게 그 다음에 주변인들에게 적합한 중재를 제공을 하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이와 같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럼 긍정적 행동 지원해서 뭐 하려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건 이해의 영역이고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고, 두 번째 거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이거 설명하면서 길동이 잡힌 건 맞는데 길동이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받은 것도 있고 다양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세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길동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엄마, 아빠, 선생님, 지역 주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문제 행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을 중재를 하게 되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긍정적 행동 지원은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고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인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명심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왜 설명 안 합니까? 선생님들 읽으시면 금방 아시는 거. 다만 여기 행동의 기능 평가 너 좀 모르는데요. 나중에 다 나오는 용어예요. 나오는 용어니까 모르시더라도 여기서 스킵하신 다음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봅니다. 응용 행동 분석. 응용 행동 분석이 뭡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든 아예 모른다 손치더라도 행동수정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행동수정이에요. 행동수정. 이 행동수정 기법이 응용행동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동수정 기법이 뭐냐 그러면 응용행동 분석이에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된 거다? 문제행동 예방의 원리. 이거 네모 딱 해주세요, 선생님들. 문제행동 예방의 원리. 문제행동 예방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과거에는 내가 문제행동을 보여야 그때 부랴부랴 저 친구 문제행동 보여 라고 하면서 중재를 줬잖아. 치료를 했잖아요. 그렇죠? 치료, 중재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느 영역에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쪽에 뭐 언어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라든지 의학 쪽에서는 치료라는 개념 용어로 많이 쓰고 우리 쪽에서는 중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구분 짓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실 적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문제 행동을 보여야 그때 돼서야 부랴부랴 했지만 지금의 긍정적 행동 지원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행동을 보인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욱 좋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그러한 원리들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있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데 중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졌는가? 이 부분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3단계 예방 모델,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라는 게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5번째,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럼 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나요? 있었죠. 과거에도 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행동 수정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 이전의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전통적 행동 수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밑에 거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중등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행동 수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 긍정적 행동 지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초등 선생님들은 코셋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쓰실 수가 있어야 돼.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뭐 때문에? 논술이 있어. 교직 논술이 있어. 교직 논술에서의 단골 메뉴가 다시 전통적인 행동 수정 방법과 긍정적 행동 지원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통적 행동 수정, 문제가 나타나면 출동을 했다. 맞죠?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긍정적 행동 지원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문제 행동 보여요. 그러면 중재를 하는데 제일 좋은 중재는 뭐냐 그러면 나의 문제 행동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없애주면 최고예요.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고통을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빨리 문제 행동 안 하면 돼.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좋은은 아닙니다. 가장 빨리 떠오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거. 네, 체벌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통적 행동 수정은 아동의 특성 이런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재의 효과를 가장 중시 여겼어요. 이거는 중재의 효과를 상당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행동 접근 방법들 특성상 반응적이더라. 예방적인 게 아니야.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그때 출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출동했다. 그 다음에 결과 중심적이다라고 했죠. 과정, 지금 체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사회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좋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때는 결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과정 상관없다 이겁니다. 안 본다 이거예요. 과정이 좋든 안 좋든 결과만 좋으면 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간에 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최고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중 반응적이고 이 표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제 행동이 나타나야지만 그때 치료가 들어간다는 거. 결과 중심적이고 단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통적 행동 관리의 전통적 행동 수정 목표가 뭐냐? 빨리 문제 행동 없애는 거. 선생님들 다시 여기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암기에 대한 강박이 있죠? 암기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부분은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이든 왼쪽에 있는 내용이든 저의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책에서 제가 스크랩해 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 강박이 있다 보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우시려고 그래. 안 외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 빨리 중재를 없애는 것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왜 이거 그대로 외우시려고 그럽니까? 소거한다거나 없앤다거나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는 건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담을 적에는 편안하게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담아두셔야 됩니다. 전통적 행동수정 이해되셨습니까? 전통적 행동수정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비기능적인 중재다 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비기능적이다 라는 부분, 기능적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능적 이 표현 우선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준-인과관계다. 왜 앞에 준이라는 말을 썼을까? 인과관계는 알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인데 완전한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인은 독립변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뭐가 됩니까? 종속변인이 되는 거예요. 독립변인이 바뀌면 종속변인이 바뀌는 관계를 우리가 기능적 관계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능적 관계. 원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더라.
원인이 변화 정도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관계를 기능적 관계 이렇게 하는데, 완전한 인과관계는 아니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준인과관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표현하시면 이해할 때는 그래, 거의 인과관계야, 거의 인과관계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서적들의, 문헌들에 나와 있는 표현은 준인과관계다. 인과관계에 준하는 관계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기능적인 중재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와 같은 거 생각 안 했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 기능적 관계를 생각 안 했다. 다시 한번 보기로 들어갑니다. 길동이 보기 들어갑니다. 길동이 자폐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길동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어. 그냥 길동이는 자폐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듯이 그냥 적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는 비기능적인 중재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간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벌, 앞쪽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안 썼죠. 그래서 저희 때 많이 맞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선생님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때는 실질적으로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지요. 그게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이해가 되십니까? 스토리로 외워두시면 돼요.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외운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쪽의 부분을 표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 한번 보시죠.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된다, 행동 학습되더라. 아이고. 혹시 인식론이라고 아세요? 인식론? 보충 설명. 인식론. 이 인식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는가예요.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인식론의 범주는 세 가지밖에 없지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이와 같이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중간에 뭐 형태주의 이런 거 있지만, 그 중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 행동은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특성은 행동은 학습된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행동은 학습되니까 학습시키면 행동 바뀌겠네. 그렇죠? 이 원리에 의하면 행동은 학습되는 거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학습시키면 행동도 바뀌겠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실용적인 중재 가능하더라라고 강조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황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거, 아까 기능적, 요 실용적인 중재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길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길동이 철수하고 달라 그러면 철이하고 길동이하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해서 중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환경과 중재 간의 적합성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실용적이다. 각각의 아동의 특성에 맞춰서 중재를 제공을 해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한번 4번만 다시 부원 설명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가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첨언했던 게 뭐냐 그러면 개인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을 포함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포함해서 그 주변인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동도 바꾸고 모든 사람들의 삶도
삶의 질도 낮게 하려 그러면 나만 바꿔서는 안 되겠죠.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체계, 시스템 자체를 모두 바꿔줘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3번. 3번은 별표 100만 개에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처음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시다 보면 짜증나는 일 많아요. 짜증내지 마시고 공부를 할 적에는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쿨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긍정적 행동지원 공부할 적에 보면 긍정적 행동 여기도 팁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행동지원의 주요 요소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 딱 이렇게 가리면 뭐가 돼요? 긍정적 행동지원의 요소 이렇게 되잖아요. 달라.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생태학적 접근입니다. 별표 100만 개 하셨나요? 생태학적 접근. 그대로 이해하신 다음에 추후에는 외우셔야 될 거. 생태학적 접근. 생태학이 뭐다? 생태학이 이거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면 돌아버려요. 그쵸? 근데 이해를 한 다음에 보면 당연한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들. 긍정적 행동 지원. 목표가 뭐라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실용적 중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용적 중재는 또 뭐였습니까? 개인의 특성하고 환경하고 전부 고려를 해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생태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아동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생태학이라는 게. 생태학이라는 게 다시 한번 보세요.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나중에 보게 되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와 같이 선생님들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만 그게 환경이잖아. 맞죠? 모든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행동 지원을 하려 그래요. 치료를 제공을 하려 그럽니다. 아동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만 봐야 된다? 아니죠.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포장을 했다? 생태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학문적인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다 아시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거 쉽게 풀면 뭐라고요?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 조사해라. 그 이야기예요. 아동만 봐서는 정확한 진단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부모만 봐서는요? 부모만 봐서도 안 나오죠.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파악을 한 다음에 중재를 해야 된다. 행동 지원을 해야 된다. 생태학적 접근. 시험에 거기 나와 있는 주요 요소들 중에 만만치 않게 나오는 내용. 두 번째, 진단에 기반한 접근해야 된다. 진단에 기반해야 된다. 진단 기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진단이 뭐예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길동이한테 중재 제공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중재 제공했죠? 길동이 자폐니까 그냥 예전에 거 그냥 했어요. 길동의 특성 파악했나요? 안 했지. 맞죠?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갖다가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진단에 기반했다라는 것은 길동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조사도 해보고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 진단에 기반해서 중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번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진단에 기반한
중재가 돼야 된다. 요거 더 있어 보이게 하는 표현이 뭡니까? 증거 기반의 실제. 요 표현.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 할 건데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진단 기반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증거 기반의 실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맞춤형 중재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맞춤형 중재, 처한 환경에 맞게끔 해라. 학생의 맞춤형이에요. 학생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제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교육 중심의 접근이 돼야 된다. 아까 응용 행동 분석에다가 뭐가 더해졌다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예방의 원리가 더해졌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특성 보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 보니까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학습시키면 행동이 바뀌겠네? 이야기했었잖아요. 교육 중심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접근이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와,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했죠? 계속 중요한 거니까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체계를 바꿔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체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시스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보십시오.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문제행동 감소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연관된 이야기예요. 선생님들 빨리 캐치하셨으면 좋겠네. 근데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는 이거야 라고 해서 딱 못 박아둬야 돼요. 아셨죠? 다음에 종합적인 접근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눈 잠깐만 더 크게 또 한번 볼까요? 종합적인 접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행동, 너의 문제행동은 이거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이거를 대신해서 이거 하면 돼. 이거만 가르쳐주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보기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내가 A라는 문제 행동을 해요. A라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재자가 너는 이 A라는 문제 행동 하지 말고 B라는 행동으로 해. 대체하면 돼. 이와 같이 중재를 해줬어요. 근데 이 B라는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길동아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거 있으면 그 예전에 맨날 자리 이탈했던 친구가 있다라고 쳐요. 자리 이탈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손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동이가 손을 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다른 친구를 피드백 해주고 있었어. 반응을 못 보여줄 수가 있죠. 길동이한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길동이 같은 경우는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종합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아직 눈 감을 때 안 됐어. 한 번만 봅니다. 한 번 봅니다. 문제행동의 예방,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표현이니까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문제행동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대체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종합적 접근. 아직 끝난 거 아닌데 요 표현들 있죠? 조금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요거 문제행동의 예방, 대체기술의 교수,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요 표현 어디 가면 되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예요. 이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조금 있다가 우리 4가지를 배울 건데 이 4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된다. 모두 가르쳐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종합적인 접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 아동에게 지원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지원을 할 적에는 4가지 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이상도 되겠지만 문제 행동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다양한 중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팀 접근 봅니다. 내 혼자 이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어. 맞죠?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아동에 대한 중재도 해야 되고 이거 종합적인 접근도 하라면서 내가 어떻게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서는 팀을 꾸려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 전통적 행동 수정에서는 어떻게 했죠? 결과 중심이었다. 그래서 아동의 윤리적인 부분 신경 안 썼지만 이제부터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동의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고려를 해서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라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 요소가 아니요.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쭉 하시고 일단 생태학적 접근 출제 많이 되고 진단 기반 출제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알아두시고 우리 OT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 공부하실 적에는 꼼꼼히 읽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주요 요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실행 절차 보겠습니다. 실행 절차는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할 때 절차 외우세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절차 외우시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각각의 단계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가장 전형적인 절차로 소개되고 있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이 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적 행동, 목표 행동이라고 표현된 책들도 있습니다. 표적 행동을 제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적 행동을 선정한다. 지금부터 표적 행동, 목표 행동 나중에 또 다시 옆에 23페이지 보시면 바로 표적 행동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처음부터 다 틀 잡고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처음 공부할 때 보통 표적 행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문제 행동도 되고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도 다 포함돼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표적 행동 안에는 내가 고치고자 하는 문제 행동, 표적 행동, 타겟이에요. 타겟이 되는 행동. 그 중에서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고 싶어. 바람직한 행동. 문제 행동은 일반적으로 다 표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특히 막 구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적 행동하고 어떻게 문제 행동, 목표 행동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따지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표적 행동은 내가 없애려고 하는 문제 행동도 포함이 되고 내가 향상시키려고 하는 문제 행동도 포함되고 바람직한 행동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람직한 행동. 그런데 이거를 또 학문적으로 구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바람직한 행동을 잘 못해. 바람직한 행동을 잘 못하니까 이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이때 쓰는 표현은 요거는 목표 행동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표적 행동은 문제 행동도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직한 행동. 이것도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 행동 수정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친 표현이
표적 행동이고, 그쵸? 그 다음에 특별히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 행동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인사해야 된다. 아직 인사 잘 안 해. 인사 잘 안 해. 인사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쵸?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끔 하고 싶다. 그때는 인사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손을 깨물고 있다. 손 깨무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냥 표적 행동, 문제 행동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쭉 한번 볼게요. 자, 표적 행동 선정했습니다. 손 깨물기로 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다음 표적 행동 선정한 다음에 나 저 친구 꼭 이번에 손 깨무는 거 고칠 거야. 정했잖아.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저 친구 맨날 자폐인데 맨날 수업 시간마다 바닥에 침 뱉고 있네. 침 뱉는 거 고칠 거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뭐 하시려고? 아니 선생님들 억지로 이 사람들이 쓴 거에다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다니까. 학자들이 생각한 거나 여러분이 생각한 거나 똑같지. 다음 뭐 하시려합니까? 정보 수집해야지. 맞죠? 정보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수집한 다음에 뭐 하시려고? 정보 수집하면 대략적으로 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 친구가 왜 바닥에 침을 뱉는지, 이 친구가 왜 수업 시간마다 돌아다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쵸? 맞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게 있죠. 가설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저거에 맞춰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거칠게 쓰는 거예요. 가설을 수립할 수가 있죠. 가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설의 뜻이 뭐예요?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실험 안 해봤잖아. 확정된 거 없잖아. 정보를 수집을 해서 봤더니 가설이 나왔어. 그럼 이 가설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되겠다. 그쵸? 실행한다면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평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선정한다고 우리 그냥 거칠게 생각했지만 딱 맞아 떨어지죠. 타겟 정했다. 타겟 정한 다음에 타겟 정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 정보 수집하겠다. 두 번째 정보 수집 맞네. 정보 수집했으니까 다음에 뭐? 아직 원인 정확하게 모릅니다. 원인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를 설정하기보다 가설이라는 거 설정해보자.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잠정적 결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동은 뭐뭐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라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쵸? 가설 설정했어? 가설 설정한 다음에 뭐 이거에 맞춰갖고 중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돼. 나중에 평가하면 돼. 됐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 금방 말씀드렸죠. 공부를 할 적에는 선생님들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합격 못합니다. 그건 대학원 가서 하세요. 대학원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하는 거고, 임용 공부할 적에는 어려우면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수용해버리는 게 맞아요. 편해요. 쏙 편하게. 물론 이 그림 자체가 선생님들 공부하다 보게 되면 몇몇 강론서에서는 다르게 표현된 강론서들도 있어요. 다 이와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용 시험도 이와 같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셨습니까?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반의 길동이가 우리 반 길동이 자폐인데 바닥에 침을 뱉더라. 제일 먼저 뭐 할 거다? 표적 행동을 선정하겠다. 두 번째, 선정돼 있으니까 다음에 뭘 해야지? 정보 수집해야 되겠다. 정보 수집하니까 데이터 많이 생겼죠. 그렇죠? 세 번째 뭐 하겠다?
가설을 설정하겠다. 가설이란 잠정적 결론을 이야기하다. 가설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중재 제공한다, 실행한다, 마지막에 뭐? 평가한다. 야지 되는 거지. 이걸 뭐 억지로 외우려고 그래. 억지로 외울 거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건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 외우셔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던 건 됐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내용 쭉 하게 되면 또 끊지 못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